네, 대공개 시사 1번지 1부에서는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봤는지 패널들과 함께 평가를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요, 김영민님, 국민의 숨소리도 경청하신다고요? 국민이 내는 큰 소리라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지적하셨고요. 남성 박종욱님, 기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 하셨네요. 85% 못한다고 기자들 얘기하면서 앞에서는 왜 말 못합니까? 그런 지적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 현근택 대변인 목소리가 좀 안 좋고 기침도 하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빨리 코로나 검사 받아보세요. 네, 그래서 얼른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세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현근택 대변인 팬이 아주 많으시군요. 빠른 쾌유를 비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예, 금방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증세가 뭐 특별히 감기 증세 같다고 그러는데 또 요즘 몰라요. 근데 윤경호 의원, 과학 방역 맞아요? 왜 그렇게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서 저는 아주 심각한 사연을 들었는데요. 연로하신 어머님을 앰뷸런스를 불러서 태웠는데도 일정한 기준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아주 황당한 경우를 그래가지고 당한 분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에 지금 가버렸는데, 그런 게 이 과학 방역이라는 게 그 전에는 이 전담 병원으로 일단 데려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가 봐요. 코로나 대응 뭐가 달라졌는가 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장현미 변호사. 저는 과학 방역이라고 해서 정치 방역했다라고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제가 뭐 그 부분이 눈에 띄어서 더 그렇겠지만 화장터를 확장했다라는 게, 아니 이게 어떻게 방역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아프고 편찮으시고 이런 집단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아주 강력하게 사전 조치해주고 그게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사후적으로 사망 이후를 대비하는 것 같은 이런 조치가 어떻게 과학의 이름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과학이다, 사이비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진실되게 국민들께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건강권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국민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거든요. 최송화님, 가학 방역이라잖아요. 크크. 장성철 소장, 네. 요즘 이런 말 나옵니까? 아니, 아까 댓글에 쓰셨던데 예. 그 보건복지부 차관도 과학 방역이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던데,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다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정치적인 그냥 용어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에 빨리 좀 뭔가 변곡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장현미 변호사 아까 네.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네. 정리해 주시죠. 예, 누가 이길 것 같은가와 예. 관련해서 윤석열, 이준석 두 정치인이 있을 때 전 진실이 힘이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잘못했느냐, 내부 총질이라고 보내는 대통령, 이 땡땡 저 땡땡이라고 언급했다는 그 대통령. 물론 이준석 대표도 전 잘한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금도를 넘는 발언들을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체급이 다르죠. 훨씬 정치적으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그에 따라서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매듭 짓지 않고 수수방관한다. 결국에 승자는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신문을 했는데 장현미 변호사, 네. 대체로 이런 경우 결론이 언제쯤 납니까? 바로 이게 보통은 가처분 사건은 한 2주 안에는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긴 한데 예. 이 가처분의 요건 중에 긴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긴급성이라 함은 이 사건에서는 비대위가 출범해버리면 떠나가는 기차를 이렇게 잡는들 이준석 대표로서는 무슨 법률적 이익이 있겠습니까? 빨리 법률상 이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중, 그러니까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장 변호사께서는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사건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당헌 당규나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절차적인 하자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후적으로 하자가 치유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상 사후적으로 경미한 하자가 복구가 되고 치유가 되면 그것은 그대로 간다, 인정한다라는 법리가 있지만 그런 설시가 있으면 기각이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까요?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적 하자 치유라는 부분이 이 설시되는 순간 지더라도 진 게 아니다. 지더라도 이긴 게 되는 정치적인 국면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법률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는 걸로 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법적으로 약간의 의미 부여는 되겠죠. 설사 기각이 되더라도 이런 절차적인 그것은 하자, 인정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기를 하는 거고.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의 이 공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에 전혀 발을 딛고 있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정치의 사법화. 아니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파워게임 하던 거를 법원에 가서 뭐 부장판사 정도 되는 분이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통정리한 게 그럼 모든 정당성 시비는 다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사실은 후진성이고 이건 누워 스스로 침 뱉는 거다.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얘기를 기회 될 때마다 했는데요. 이미 해버린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결국 뭐 여당 내 야당으로서 계속 입지를 키워나가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철 소장 전망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본인은 얘기했죠.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당원들 계속 만나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음번 전당대회 때 출마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떨어뜨릴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도 했기 때문에 당원 가입 독려 계속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책을 거의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출판 기념회도 하고 북코선트도 하면서 여러 뭐 당원과 일반 국민들 만나서 본인의 계속적인 정치적인 입지와 영향력을 다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정치를 이제 하는 거죠. 해야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대략 한 70% 정도의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본인이 반대 진영의 어떤 대척점에 서는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준석 대표의 자리매김 위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정부고. 네. 근데 야당이 아니고 여당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인의 위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저는 지금 오늘도 발언이 세잖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사기 분양한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윤리를 열어가지고 아마 제명 조치까지 갈 가능성이 해당 높다. 그럼요. 해당 행위로 제명 예. 조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저는 결국에는 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4년도 1월달, 2월달쯤에 각 당에서 뭐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뭐 서로 백석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국민의힘은 윤핵관 때문에 뭐 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배제되는 다른 뭐 괜찮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모아서 당을 하나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당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 지역에서는 받더라도 비례대표는 이준석 당을 한번 우리가 찍어봐 주자라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총선을 보면 계속 제3정당에 대해서는 비례 의석을 계속 줘왔잖아요.
그런 로드맵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신당 창당으로 불가피하게 내몰릴 것이다. 근데 시점은 어쨌든 2024년 1월이나 2월. 예. 물론 지금 지방 다 다니면서 지역 조직을 다 만들어놨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깃발만 들으면은 창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명분.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바른미래당이었나요? 이미 한번 뛰쳐나갔던 전례가 있죠. 그때는 보수 내에서의 젊은 뭐 보수 이런 이미지가 물론 없었을 때니까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과거에 우리 장수철 소장이 하신 얘기 중에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선거에 나와서 39석이었나요? 예, 얻은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이 정당 정치 내에서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 정의당 또 조금 더 방향은 다릅니다만 녹색당 이런 확실한 이념을 갖고도 비례대표 표를 못 얻는 이 정치판의 이 한계 이게 거대 양당과 색깔이라고 하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념이나 아니면 지향점 이런 걸로도 확실한 자기 모습을 갖춰서 보여준 정당도 평가를 못 받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제3당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그 성공하기 참 어렵다. 아마 이준석 본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당 얘기는 가능한 안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르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의 밉상은 윤핵관들, 그다음 민주당의 밉상은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는 양쪽에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비례대표 의석 정도는 한번 좀 줘보자. 제3당으로서 지금 정의당이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이준석 당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준석 당이 될 것인가 유승민 당이 될 것인가 오세훈 당이 될 것인가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집권 극초기에 이런 지지율 극적으로 반등의 계기를 못 찾으면 2년 뒤에 총선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유승민 의원 본인 공개 저격 공천했다라고 불만 나타내고 지금도 같은 기조로 유지하고 있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권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1순위 차기 대선 주자 한동훈 장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지를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면 이미 저는 금이 갔다라고 생각하고 한 만평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돌아가는 길, 이 나무 다리를 불태우는 장면이 딱 담겨 있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텐데 아마 박지원 전 원장이 또 언급한 대로 좀 여기서 또 거론되는 대로 저는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균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신당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 새로운 세력의 등장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기자회견으로 돌아가서요. 어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 때 출근길마다 하는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 계속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역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깐 오늘 아침 했던 내용을 들어볼까요? 어제 회견 취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친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발달 장애인들과 또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지만 제 사무실과 이 1층 로비에
발달 장애인들의 예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해낸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회 활동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특히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고맙습니다. 윤경우 의원, 오늘 역시 이제 다시 계속했는데 방식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걸어 들어와 가지고 서 가지고 질문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기자들이 질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입장을 하더라고요. 내 이야기 끝나면 질문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뭐 의제를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전 뭐 저거 계속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 100일 동안 대통령이 할 얘기인지 아니면 대변인이 해도 충분한 얘기인지 이게 혼재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자주 보기 어려운 대통령을 매일 아침 보는 거에 대한 신선함과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에 오히려 거만함도 가끔은 보여줬고 또 어떤 때는 이걸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얘기야 라는 식의 실망도 좀 느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수록 결국 기회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이 메시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식상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인기 떨어지면 좀 나오지 마라 그래라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장희미 변호사는요. 네. 저는 오늘 도어 스태핑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아마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한 발달장애인 문제, 저는 현안에 대해서 정면 응시하지 않는다, 회피한다, 직시를 좀 거부한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들 현안인 거 맞죠.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취임 100일 바로 직후에 도어 스태핑에서 할 언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발달장애 작가들의 그림을 언급한 거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한테 제1순위로 영향 좋지 않게 미치고 있다는 게 지금 여론조사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뭉뚱그려서 다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가져갈 수 있는 걸 취임 100일 이후에 첫 일성 도어 스태핑의 발언으로 삼는다? 이건 정무 감각도 없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예우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일정 얘기하는 것은 장성철 소장 좀 그래요. 근데 저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으셨나요? 어떤 게 나아진 것 같아요? 세세하게 얘기하셨지만 예. 오늘은 발달장애인 분들을 만나는 취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정 철학에 반영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눌 거고 이렇게 안 한 것은 좀 발전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주옥같이 좋은 말들이 많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민의 말씀을 세밀히 챙기고 듣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괄호를 빼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국민 앞에 그 괄호에 나를 지지하는 국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얘기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많은 것을 바꾸겠다. 어제 분골쇄신하겠다라는 단어까지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번에 이제 새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예결위 간사 김성원 의원 자리에 이철규 의원이 들어갔어요. 네. 이철규 의원은 호소인? 윤핵관이라고 호소인. 호소인이 아니고 윤핵관이라고 완전 취급당한 윤핵관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그 대통령께서 신임을 많이 하는 분이죠. 캠프 때도 있었고 인수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하는 분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 됐을 때는
윤핵관과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고 하는 분도 비대위원으로 하고 이렇게 당직도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아주 강하게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분들이 저렇게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당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으로 변신하고 있구나. 그것이 옳은가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윤석열 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정권 시작한 지 100일밖에 안 됐고 처음에 의도는 그러지 않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에 비대위 이후에 만들어지는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친윤 세력의 친이 쿠데타처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시작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라는 게 과연 이게 감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돼요. 예결위 간사가 과연 감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는 아시다시피 뭐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지역구에 또 상당히 챙겨야 되고 또 예결위 여당 간사쯤이면 아마 나중에 엄청난 뭐 쪽지 이 흔적들이 주로 이제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 이철규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입이 거칠더만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별로 도움은 안 될 텐데. 지구 떠나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결위 간사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다른 거에서는 지금 뭐 그대로 송일종 그다음에 권성동 당직 맡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비대위에 간 이상은 끊임없는 시비에 심할 겁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안에서 윤 대통령을 더군다나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과 전혀 무관하게 중도나 바깥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제가 예측하건대 이번에 강원도는요. 예결위가 끝나면 단군일에 최고의 예산 폭탄을 아마 받을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철규 예결위 간사. 네. 예결위 간사 센 자리죠? 어마어마하게 센 자리예요. 예. 예결위원장보다 더 센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다 조정하기 때문에 최고의 소위원장을 맡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또 뭐 윤핵관 위주로 꾸려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죠. 잘하면.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네, 오늘 기자회견 관련된 내용 위주로 꾸며봤습니다. 자, 발표해야죠. 빰빠라밤 감사합니다. 먼저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받으실 분 마포도리님 선정됐습니다. 아, 백운기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운과 기가 100%, 백운기 시사 1번지 구독 100만 빠르게 가. 네, 감사합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받으실 분은 사사세님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이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도 30% 미만이라니 참 신기합니다. 매일 나온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죠. 내일은 금요일이죠. 여론조사 가지고 한 주의 여론 흐름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근택 대변인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